음악과 함께 시작 역사는 종종 거대한 함성이나 포탄 소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자루의 펜이 종이를 스치는 고요한 소리와 함께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1913년 12월 23일, 미국 전역이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하던 바로 그날, 한 법안이 조용히 서명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한때 의회의 손에 쥐어져 있던 돈을 통제할 권력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있는 소수의 은행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주권이 소리 없이 장악당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연방준비제도의 탄생과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생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더 깊은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거대한 모순의 나라였습니다. 이른바 도금 시대는 모건 가문, 록펠러 가문과 같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지닌 왕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철도, 철강, 석유, 그리고 금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국가의 혈관처럼 모든 곳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부의 제국 이면에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부들과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머니 트러스트, 즉 거대 자본의 독점을 비판하는 대중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구조는 주기적인 금융공황을 낳았습니다. 1873년, 1893년, 그리고 마침내 1907년. 공황이 닥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특히 1907년의 금융공황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붕괴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질서를 회복시킨 것은 의회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융 황제 J.P.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재산과 영향력을 동원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사적인 구제 금융을 조직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닌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소수의 금융가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1997년에 혹독했던 겨울, 국가의 경제 주권이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개혁에 대한 압박은 거세졌고 마침내 1910년 조지아주의 외딴 섬 제킬 아일랜드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계와 금융계의 거물들이 철저한 비밀 속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가명을 사용했고 언론에는 사냥 여행을 떠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훗날 연방준비제도라 불릴 새로운 중앙은행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석자 중에는 워싱턴의 막강한 이익을 대변하는 넬슨 엘드리치 상원의원과 함께 모건, 록펠러, 그리고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결된 은행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설계한 것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계획이었습니다. 1913년, 마침내 그 계획은 실행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혁을 약속하며 당선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임기하에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간 틈을 타 연방준비법은 소리 없이 법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워싱턴에는 하얀 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미국은 자국의 통화 공급 통제권을 은행가들 스스로가 설계한 중앙은행 시스템에 막 넘겨준 참이었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이를 현대화의 상징이라 칭송했습니다. 미래의 금융공황을 막고 통화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은행을 규제하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안전장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하원 의원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연방준비위원회에 넘어갔다. 이 은행 및 통화법안은 역사상 최악의 입법 범죄다.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월스트리트로 집중되고 민주적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그들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형태였지만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은 사실상 민간 은행가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은 유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준은 금리와 신용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전체 방향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립 시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새로 설립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이 전례 없는 규모로 부를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채권을 팔고 신용을 발행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했던 은행가들은 물론 미국의 산업계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비판가들에게 이것은 연준의 어두운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은 단지 안정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미국이 제약 없이 세계 대전을 치를 자금을 조달하고 제국으로서의 부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1913년에는 또 다른 기념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해 연방소득세를 확립하는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소득세라는 두 개의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미국은 이제 돈을 창출하는 능력과 그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미국을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재정군사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조세와 화폐 창출 모두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둔 금융 엘리트들에 의한 우아한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방준비제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대공황, 수많은 전쟁, 그리고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밀주의와 월스트리트와의 지나친 유착관계로 끊임없는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시작된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을 혼돈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정적인 힘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은행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순간을 상징하는 금융과두제의 화신인가? 1913년 12월 23일을 은행이 미국을 장악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날은 주권의 심대한 이전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화폐 창출과 신용은 비록 불완전했을지라도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권력의 레버는 은행가들 스스로가 비밀리에 설계한 준민간 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보다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